지금 현재 뭐 거의 그 완전 고용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통 완전 고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미국도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요. 근데 미국만 낮은 게 아니에요. 그 프로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한 3.3, 3.4 이런 쪽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사상 네. 최저죠. 네.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경기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유럽은 안 좋잖아요. 예. 미국만 좋고, 근데 안 좋은 유럽도 실업률은 낮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엄청나게 부양을 해서 네.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활동 참여율 같은 경우가 한 63.3%까지 왔었죠. 네. 그러니까 뭐 한 61%, 2%까지 찍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네. 과거에는 뭐 완전히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람들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백인과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 네. 간에 이제 임금 차이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게 사상 최저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인플레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아웃풋 갭, 그러니까 이제 이 생산 요소가 완전히 다 잘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건비도 오르고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나타나야 된다. 이게 이제 필립스 커브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게 완전 무너진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저는 이제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동안 구경제라는 건 제조업 위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뭐 워낙 그 소비가 죽었기 때문에 잘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경제가 부가가치 많이 잃었어요. 근데 유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충분히 도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리서치 수준이죠. 그러니까 구경제나 신경제나 둘 다 부가가치는 아직 없다. 그러니 높은 임금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은 필요하다. 그래서 고용은 좀, 그러니까 실업률은 낮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부가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플레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월급도 올려줄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지난 한 100년 동안에 이 굉장한 고성장기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난 이 비효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간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아니겠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1톤짜리 쇳덩이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매연을 막 내보내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뭐 풍요로웠던 시대였으니까 그런 게 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다시 효율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스마트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제 신경제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이 신경제가 구경제를 밟으면서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을 수 없어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 기득권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체력이 유지가 될 때까지는 그냥 좀 겨울잠을 자자. 그러니까 이대로 가자. 비효율 있는 상태로 잠깐. 그동안엔 뭘 할까? 그러면은 그냥 부의 재분배에 신경 쓰자. 그리고 이제 뭐 친환경 쪽으로 신경을 쓰고, 그리고 주주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이익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속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제 성장은 글렀고, 이제 지속성으로 좀 가자, 버티자,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제 투자에서 시사점을 찾아보면은 일단은 ESG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Environment, 그다음 Sustainability, Governance. 그러니까 이제 환경, 그다음에 이 사회의 지속성, 그리고 이제 기업 지배 구조 같은 것들을 이 ESG에 좋은 기업들을 주로 사는 펀드들이죠. 네.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런 쪽을 되게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세제 혜택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이제 이 수익률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많이 좀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잠을 자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번에 신경제를 당장 끌고 올 수 없지만
그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제가 오기 위한 어떤 인프라를 깔아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5G 아니겠어요? 초고속통신망.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한국 정부가 이 5G 인프라 투자를 이끌었어요.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빨리 끌어서 이제 수요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일단락 됐죠.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죽고 있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국하고 미국이 이끄는 그런 이제 5G에 대한 투자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쪽을 보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인프라가 깔리면 그 다음에 저절로 서비스가 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그런 이 플랫폼들,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뭐 이런 쪽인데 지금은 사실 정부하고 원수시간이죠.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막 규제하면서 이런 기업들을 막 두들기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그 미국의 주가 지수는 많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옆으로 기었어요. 아니면 떨어졌고. 아마존하고 구글이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슬슬 굵어지니까 정부가 이제 슬슬 견제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궁극적으로는 얘네가 이 5G 인프라 깔린 거에 대한 다시 수혜가 다시 생길 거고 결국 그 제도권이 인기를 잃겠죠. 나중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고 세금만 걷어가니까 그렇죠. 결국 이쪽으로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술주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들이 조정받을 때마다 한번 저점 매집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부의 재분배를 위한 사물 인터넷 같은 거를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 원격 진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왜 압구정이나 이제 서울 강남에 살려고 그러냐면 이제 치명적인 병들이 걸릴 수 있잖아요. 예. 대학병원 가야 돼요. 근데 그렇죠. 대학병원이 다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예.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굳이 대학병원에 안 가더라도 평소에는 그냥 이 멀리 떨어져서도 그 비슷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제 이제 화상을 통해서 그렇다면 굳이 강남으로 비집고 들어갈 이유가 없고 그럼 강남 집값도 그렇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를 하지 말고 결국 이런 5G 인프라 깔아서 이제 그 원격 진료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 진료가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 쪽은 다 불법인 것 같은데. 예, 근데 해외 업체들 중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미국은 이게 합법인가요? 예. 하는 데 있습니다. 중동 이런 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투자를 해보시면 아마 그런 업체가 나중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한테도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쪽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진료하려면 이제 사람들의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진단이라는 게 바이오 업종에서 아직은 찬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치료가 중요한 거지, 뭐 진단은 뭐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질병을 예방하려면 이 사람의 질병을 빠르게 진단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유전자 진단이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유전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이런 패턴 때문에 이런 질병인 결 확률이 몇 프로 언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비용 엄청 비싸던데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유전자가 사람마다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패턴을 잡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마이크로비움이라고 장내 미생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진단 쪽에서 마이크로비움 업체가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이크로비움이 대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량 있는 그 마이크로비움 업체를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없죠, 이런 회사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겠죠. 장외에 있어요. 장외에.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저 공중파 아닌데요, 뭐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한동대학교 안에 홀차펠 이펙티브 마이크로부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를 주목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하드코어 미생물을 아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를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구경제, 신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이번에 타다 문제 때문에 뭐 문제가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여론상. 어떤가요? 이게 구경제와 신경제가 부딪힐 때 분명히 문제는 생기는데 그래도 흐름은 신경제 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 가지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경제는 이제 비효율이고요. 그다음 신경제는 효율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성장이 없으니까 구경제가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뭐 담보해주지 못하니까 그러려면 이제 그 비용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신경제 솔루션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글로 빨리 가면 좋은데 결국 자꾸 이제 그 이 구경제를 무너뜨리니까 대표적인 게 자동차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가면 좋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여러 명이 나눠서 쓰면 되니까 경비가 좀 절감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2만 몇 개의 부품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이 경제가 조금 더 안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성세대 노인들이 조금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젊은이들이 많이 좀 이렇게 여기 인구를 대체시키면은 그럼 이제 조금 더 경제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약간 좀 바뀔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군요.